정조 시대가 조선조에서 두 번째로 세종조 때의 어마어마한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정조 때 이제 르네상스 시기인데, 정조는 제일 먼저 하는 게 1776년 임금이 되면서 뭘 하냐면 연구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규장각이라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인재를 키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무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규장각을 설치해서 이때 37세 이하의 문신들을 전부 재교육하는데, 이때 그 교육시키는 그 사람들이 정약용, 이석우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규장각에서 공부하고 해서, 그리고 서얼들, 이 유명한 박제가, 유득공, 이동무, 서희수라는 이런 사람들은 서얼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등용을 해가지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규장각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때 이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때 서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그 어머니에 따라서 되는 그 서얼들은 관직에 못 나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철폐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얼 철폐를 이제 하는 것이고, 이때 또 중요한 게 지방색이 있었어. 지방색. 지금도 지방색이 남아있지만은 당시 이 평안도 사람들하고 영남 남인들은 전혀 그 관직에 못 나가. 올라가야 6품 정도 올라가요. 6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철폐해야겠다. 이런 그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1800년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홍경래의 난, 이런 것들이 평안도 지역에서 난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소통의 정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상언 격쟁이라는 건 뭐냐면, 글하는 사람들은 상소를 올리는 거고, 길 모르는 사람들은 깽거리 같은 걸 쳐서 임금한테 호소하는 게 5천여 건을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사를 이제 파견을 해. 각 지역에 어사 파견하는데, 정약용 선생도 이게 남행어사로 저쪽 적성 지역에 이제 보내는데, 이때 하는 그 저기가 뭐냐면 후밀 전칙이라고 해서 형구를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형구를 고르게 한다는 건 지금도 필요한 것이지만, 부자한테는 30cm짜리로 때리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구를 고르게 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도 적용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패관리 조사, 부패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암행어사 파견해서 했던 일들인데, 이때 인문학의 전성기, 일성록, 일등록, 대정통편, 무예도보 통지, 이충모공전서해서 문무를 망라해서 이것을 이제 병행 발전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안위는 민심에 있다. 그래서 방백과 수령들은 민들이 소유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과 민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바로 이게 요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요민. 소요스럽게 하는 백성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이 당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 화성건설을 왜 했나를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살펴보는데, 이때서부터 저는 봐요. 인조반정으로 북인들이 몰락을 했는데, 이때 되면 무실국헌이에요. 왕비는 서인이 장악을 해야 돼요. 왕비. 그래서 무실국헌이라는 그 어떤 저희가 있었는데, 원칙이. 이게 깨진 게 숙종 때. 유명한 장희빈. 장희빈 알죠? 요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또 다르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녀, 장희빈이가 아들을 낳은 거야. 근데 장희빈이 남인이에요, 남인.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송시열 이쪽, 그 노론 쪽에서는 그 경종, 난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고, 이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장희빈 경종 때,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론이 노론 이쪽을 다 숙청시키는, 송시열도 이때 사형 먹고 죽었어요. 82살에. 이때 죽었는데, 이게 4년 만에 끝났죠. 이 경종이, 장희빈의 아들이. 그러면서 영조가 노론주도로 왕이 되죠.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인데, 여기는 숙빈채 씨라고 그 무수리의 아들이에요. 영조가. 무수리 숙빈채 씨 아들이고, 그래서 영조가 등극을 해. 그러면서 또다시 소론이 이때 이제 다 노론이 재집권을 하고,
이러한 일 속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세자가 소론 측 그런 그 입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왕이 되고 4년 만에 무신난이 일어나요. 이게 무신년인데, 그리고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소론들은 영조가 경종을 독살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죽였다. 그래서 충청도, 저쪽 경상도, 이쪽 전라도로 해서 엄청난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영조의 정통성을 완전히 타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진압이 되는데, 어쨌든 이때 이후로 첫 번째 부인한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영조도 첫 번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10살에 죽는데, 이 효장세자가 죽고 두 번째 태어난 게 사도세자예요. 42살에. 이 해경호 홍씨랑은 나이가 같아. 9살에 둘이 결혼시켜요. 그때는 9살, 10살. 왜냐하면 빨리 그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왕족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영조가 42살에 이 둘이 이제 탄생해서 9살에 결혼을 해. 이때 풍산홍 씨들이 발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풍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화해마을 근처를 풍산이라고 하는데, 풍산홍 씨들이 이때 외척으로서, 풍산홍 씨 혹시? 없네. 풍산홍 씨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또 이때도 첫 번째 아들 죽어요. 2살에 죽고, 정조가 이제 52년도에 태어나는데, 또 불행한 것은 뭐냐면 영조가 66세 때 첫 번째 부인이 죽어서 15살짜리 정순왕후하고 결혼을 해요. 15살인데 결혼하겠어, 왕하고? 안 해? 할 것 같은데? 집안에서 시킨 거, 이건 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주김 씨예요. 경주김 씨는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경주김 씨. 우리나라에 김이박이라고 해서 돌 던지면 하나는 맞는데, 경주김 씨도 꽤 많은데, 어쨌든 이 경주김 씨가 외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안국동에 홍씨들이 서서 북한당, 저쪽 남산 쪽에 김씨들이 서서 남한당을. 여기도 못 끼고 여기도 못 끼면 불한당이라고 했어요. 그 불한당이 아니야, 지금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보같이 이쪽도 못 끼고 이쪽도 못 낀다라는 의미의 불한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영조가 근데 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화농조를 그렇게 또 이뻐해요. 딸만. 그러니까 사도세자하고 같은 배인데 이러한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데, 이 죽게 되는 저희가 보면 이모년에 화변이라고 해서 1762년도 뒤지에서 굶어 죽죠. 굶어 죽어요. 쌀독에, 그것도 쌀 뒤지에서. 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굶어 죽은 거야. 이게 아주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때 사도세자는 정신병이 이제 드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설이 있어요. 좀 학설들이 실제로 정신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에 대한 그런 갖고 논쟁들을 하는데,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심리학자는 뭐냐면 전부 대리청정하고 그럴 때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미쳤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응? 부인 해경홍 씨가 한중록, 의편록이라는 책에 우리 남편 미쳤다고 썼어요. 근데 정조는 미친 아버지 두기 싫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런 저기에서 사도세자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부 집안 문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이제 정적으로 되냐면 정우겸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화농주의 아들, 그것도 양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온 정우겸이가 그 사도세자 죽이는 데도 앞장서고 정조가 왕위를 올라가는 것도 또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영조 입장에서는 이 정우겸이가 외손자예요, 외손자. 그죠? 그래서 시집가서 이제 양자인데 16살에 과거급제를 하고 20살에 전라도 관찰사가 돼요. 20살에.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지. 너무 일찍 해서 출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사회 경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쨌든 이때 거기서 정우겸이가 반대. 그래서 이 정조가 제일 먼저 그래서 왕이 되면 25살에
저기가 화농주의 아들 죽이고, 김귀주, 이건 뭐냐면 정순왕후의 오빠, 여기도 기양 보내고, 그리고 영조의 후궁이 있어요. 수기문 씨라고. 여기에 이제 오빠도 죽이고, 그리고 노론, 소론 이런 것들, 이런 속에서 사도세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죽게 돼서 첫 번째, 즉위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법적으로는 아까 10살 있죠? 10살에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사회는 이게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아들 못 낳으면 큰일 나는 거고, 저건 특히 왕이잖아, 왕. 왕은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후계자. 그래서 효장세자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정조는. 그러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는 사도세자 죽이는데 앞장섰던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때 정조 즉위하는데 제일 저기 했던 1등 공신이 홍구역이라는 사람이에요. 약관에 지금 출세를 했다. 도승지 비서실장이 돼.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또 후궁으로 집어넣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괜히 홍구경이 이것도 젊은 나이에 또 출세해가지고 까불다가 영모죄로 또 갔어요. 가서 죽었어요. 죽었어, 자기가. 그래서 그런데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도세자가 묘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 시립대학교 뒷산 배봉산이라는 데 묻혀 있었는데 그것을 항상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왕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응?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왕으로 올려야 되는데 왕으로 올리는 작업을 네가 하지 말라 그랬어, 영조가. 정조한테 아주 너 목 받고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86년도 왕이 된 10년 만에 5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문효세자 5살이 죽은 이거 문효세자 묻힌 데가 지금 숙명여대 옆에 있는 효창공원. 그게 효창공원이 문효세자의 묘였어요. 지금은 없지. 옮겼고. 그래서 같은 해에 의빈성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또 죽었어. 이 사도세자, 정조가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가무 이런 건 난 싫어한다. 그리고 여자도 이렇게 밝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5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을 못 낳고, 이 원빈은 1년 만에 또 죽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 또 막바로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밀라인, 심부름하던 이 의빈성 씨를 제일 이뻐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애가 셋을 낳아. 그래서 첫 번째 딸아이가 1살이 되기도 전에 죽고, 두 번째가 문효세자인데 이거 5살에 죽고, 그리고 의빈성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죽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응? 누가 죽였다? 누가 죽였냐도 중요한데, 이건 이게 역사적으로는 누가 죽인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걸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죠. 독살의 의심도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세자 묘가 굉장히 불길하다. 풍수지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무슨 집안에 막 나쁜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 무당을 부른다든지, 당시에. 그리고 교회나 절에 가서 빌잖아, 그런 거. 그리고 묘도 옮겨. 지금은 묘가 지금 80%가 화장이라 그렇지, 지금 옛날에는 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묘. 그래서 아버지 사도자 묘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 찾아라, 명당 찾아.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자리의 명당을 찾아라 해서 찾은 곳이 바로 여기 좀 수원의 육릉이에요. 그래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수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관청, 민가,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지금 다 통째로 지금 화성거 있는 그 팔달산, 그쪽 동쪽으로 도시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제 이 화성인데, 묘를 옮기자마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39에. 순조가 태어났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명당이라고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순조가, 그래서 이때부터 또 하나의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묘를 옮기는 거는 이런 죽음이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리고 순조가 태어나면서 성인이 되는, 당시의 성인은 15살이에요. 성인이 되는
1804년도에 이때가 갑자년인데 왕위를 물려주고 머물 곳을 이 수원으로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원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해요. 1794년 1월부터 96년 9월, 2년 9개월 만에 이 5.7km에 달하는 성을 이제 쌓으면서 새롭게 이 수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도시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여기다 2년 9개월에 걸쳐서 성을 쌓으면서 새로운 도시를 이제 만들었는데 정조가 1804년이 되기 전에 정조가 사망을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이때 1804년도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바로 이제 정순왕후가 이때 할머니이기 때문에 순조가 11살이에요. 11살이라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신유박해, 천주교 박해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때 이강환은 고문받다가 죽고 정약용과 정약전 선생은 전부 유배 가는 거예요, 전부. 유배 가서 이때 신유박해로 남인 일망타진 이 남인들 다 죽이기 위해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다 죽이거나 전부 귀양 보내요. 이때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를 18년 동안 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은 뭐냐면 이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이게 녹여져 있는 것이 이 화성이에요. 왜냐하면 화성을 기본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만 하나의 그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 화성이라는 그 화성에 녹여져 있고 나머지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거는 유배 가서 쓴 책이야. 유배 가서 쓴 책이기 때문에 당시 아무도 몰라 그거. 그럼 무슨 책인지. 일제시대에 정인보 선생이 이걸 발간을 해서 지금 와서 다산에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현양하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유일하게 화성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민심서는 뭐예요? 관리가 되면 부패하지 말고 돈 먹지 마라. 그죠? 흠음신서 뭐예요? 아까 공평하게 형벌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경세유표는 뭐예요? 부강병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주장하냐면 다산은 여전제를 주장해. 여전제가 뭐냐면 여라는 그 30개를 묶어서 농민들 가구를 묶어서 거기서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공동 분배야. 엄청난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그래서 이걸 이제 정전제로 바뀌긴 하는데 당시에 그 양반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바뀌긴 하는데 이때 이것은 전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의 정신은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화성을 이제 기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산 선생의 이것을 화성에 이제 녹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학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순왕후도 이제 한 5년 하다가 죽었어. 그래서 풍산홍 씨, 경주 김씨 다 퇴장.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안동 김씨. 안동 김씨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동 김씨.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여기. 하여튼, 안동 김씨가 이제 이때 세도가 들어오고, 해경홍 씨는 82세까지 살았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 살아서 좋아요? 남편 주고, 아들 주고, 뭐, 손자 주고, 뭐 해서 집안까지 쫄딱 망했어, 다. 그래서 무슨 책이 그거잖아요. 의편록, 한중록이라는 책이 거기에 그걸 전부 쓴 거예요. 그래서 54년 만에 사도세자가 묻힌 곳, 거기에다 같이 합장을 해서 지금은 같이 있어요. 땅에서는, 하늘에 가서는 만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99년 만에 고종이 추전 작업을 해. 추전 작업은 뭐냐면 사도세자를 왕으로 올렸어. 그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조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99년 동안. 그래서 고종 때 왕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계급사회는 뭐냐면 무덤도 다 저기가 달라. 왕은 뭐야? 능. 아니면 그 다음엔 뭐야? 원. 여러분들은 뭐야? 묘야, 묘. 능원묘인데 이때 사도세자는 혈융원이에요. 그래서 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혈융원에서 융자
띄어서 육능으로 바꾸고, 그리고 장원세자에서 장조로 왕으로 올렸어. 고종에 올렸어. 그래서 지금 장조, 육능, 능이라고 부르는 건 99년, 건 100년 만에 이런 작업에 의해서 지금 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장조, 당시에는 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능원묘. 그래서 이게 지금 추전 작업에 이제 이걸 이제 고종 때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수원이냐?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그냥 수원이 아닌 거야.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저희 그 묘자리 잡는 걸 음택풍수라고 하고 그 도시나 집자리 잡는 걸 양택풍수라고 해요. 그래서 음택풍수는 뭐냐면 묘자리 잡는 곳인데 이 자리가 선조가 죽었을 때 기자원에 의해서 선조를 여기다 묻읍시다. 명당자리입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고 효종이 죽었을 때 윤선도에 의해서 여기를 지목을 해가지고 효종을 여기다 묻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땅까지 다 팠는데 정적, 윤선도의 정적이 누굴 것 같아? 노론의 영수, 송시열. 송시열이 반대를 해요, 이건.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 아니다. 그래서 졌어, 논쟁에서. 윤선도가 졌어요. 윤선도 알죠? 윤선도는 지금도 교과서에 있나? 어부사시사 있어요? 윤선도의 해남 윤씨들, 저쪽 그 전라도 맨 끝에 있는 그 보길도 뭐 이쪽이 다 그 윤씨들 땅인데 윤선도가 졌어, 이때. 그래서 여기가 이게 있어요. 이게 이런 기록이. 산능의라는 윤선도의 책 속에 정조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당이다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전국의 저런 모든 명당을 찾는 것은 뭐냐면 일부러 쇼를 한 거고 자기는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 수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최고 명당자리로 옮긴 거예요, 지금. 옮기고 이 양택풍수는 뭐냐면 반개 유영원 이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 실학에 거의 뭐 비조인데 그 위에 뭐 저기도 이수광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반개 유영원 선생인데 반개 유영원 선생이 반개수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원의 읍치는 넓고 평평한 저 북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글이 있어요. 두 개를 다 충족시켜 준 거예요. 그 정조보다 130년, 150년 전에 인물들이 최고 명당자리는 윤선도가 잡아줬고 거기서 관청과 민간은 그럼 어디로 갈 거냐 해서 요거는 반개수록에 수록된 대로 이 두 개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성이 태어나게 된 것은 요 음택풍수와 양택풍수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옛날에 문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정조는 이것을 다 알고 여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저 화성을 지면서 윤선도 집안은 저 해남에서 막 끌어올려서 과거 시험도 붙여주고 그리고 뭐냐면 집도 사주고 그리고 반개 유영원 선생은 벼슬을 하나도 안 했는데 벼슬 안 한 사람을 뭐라 하냐면 깨끗한 처녀 같은 선비라고 그래서 처사라고 그래요. 처사. 이 왕에 올려줘요. 반개 유영원 선생도 벼슬을 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보면 당시에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해는 미국이 독립한 해예요. 지금 격동의 시대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도지자 묘 옮긴 해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해. 그리고 과학문명, 천주교 전파,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이때 보면 소위 자명정, 망원경,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돋보기 뭐 등등 해가지고 전부 이런 문물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첫 번째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소현세자예요, 사실은. 소현세자 인조가 죽이잖아요. 이 소현세자가 심양에 볼모로 갔다가 거기서 서양 문물 다 접하고 해서 오는데 이걸 저기에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 복림대군이 그 왕이 돼서 그게 효종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그리고 뭐야 천원지방설 이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천원지방설 알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그럼 뭐예요? 땅이 평평하면 뭐가 중심이 있어. 그죠? 그래서 중국의 자기네가 중심이라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축구공의 중심은 어디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중심이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과학적 인식이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킨 지구가 둥글다.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그것을 인식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나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부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전 공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니까 이 현상과 본질을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자연과학도들이니까 현상적으로는 해가 여기서 떠서 어디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근데 본질은 뭐야?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인식을 전환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때. 그래서 정조는 이때 왕들 중에 최초로 안경 쓰고 지금 어전회의에 나갈까 말까 고민 막 이때 하는 때고 이제 서양 문물이 막 이때 막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주체적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시점이 이 시점이. 근데 이 송충이와 세호는 또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도지자 묘를 옮겼는데 소나무에 벌레가 생기는 게 뭐야? 송충이야. 그래서 막 그걸 잡아서 미물인데 죽이지 말고 태우거나 죽이지 말고 그걸 바다에다 갖다 버려라. 그럼 새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지식이 모자른 거지, 그지? 지구는 둥글다라는 과학적 지식이 있는 반면에 이 생물학적 지식이 떨어지니까 송충이를 버리면 새우가 된다고 이런 두 가지 아주 혼재된 인식의 그 수준이 혼재된 이런 시점. 그리고 이때는 뭐 전부 전염병, 유리, 농토로부터 뭐냐면 농토를 전부 독점들을 해가지고 전부 여기서 떠나야 돼. 그래서 유민들이 유랑민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유민들이 이 화성 짓는 데 와서 돈 받고 일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업구제의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제 약간 뻥을 친 거예요. 네? 뻥이고 하여튼 신분제 해체야. 양반이 조선 초기에는 10%였었는데 이때 되면 전부 50%가 양반을 자처해요. 돈의 사유로 지금 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지금 이 성과급제, 자본주의적 상품화폐 경제가 막 이제 이때 그래서 제가 쓴 이 책 제목이 18세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이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쓴 이유가 이때는 뭐냐 한양성을 쌓을 때는 강제부역이에요. 강제로 각 도에서 5,000명, 6,000명씩 강제로 동원을 해서 그것도 농번기를 피해야 돼. 성을 쌓으려면. 그래서 강제로 왔는데 이때 되면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이로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강제, 몽둥이로 때려서 일시키다가 돈을 주는 사이로 바뀌고 그래서 이 역사는 이게 거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좀 더 아름다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세계가 마지막에 인류가 사는데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등등. 새로운 아름다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는 건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었다. 그리고 신문제. 자기가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전준희 씨. 전준희 씨는 나오지, 이렇게. 왕족이야? 전준희 씨. 그리고 또, 김혜김 씨. 김혜김 씨 벌써 3명 막 나오잖아. 여기 몇백만이야. 전준희 씨 한 300만. 김혜김 씨 400만인가 500만. 그리고 밀양박 씨. 있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남산에서 이렇게 던지면 그 중에 한 놈 맞는 거야.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깨져나가는 시대예요, 지금. 신분제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저희가 돈 막 그때 이래서 이때 보면 이것을 반영하는 그 소설이 뭐예요? 당시 한문소설, 박지원의 양반전, 호질 이런데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양반이라고 해서 집에서 비는 줄줄줄줄 새는데 책이나 보고 앉아있어. 그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지금 그런 책이나 보면 돈이 나와, 뭐 나와. 빨리 가서 돈 벌어와. 이제 이 사회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양반들이 벌벌 없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인 거예요, 이 시점이.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화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천주교, 그리고 청나라 문화도
오랑캐라고 해서 천시를 했는데 그것도 배워야 된다. 북학, 실학, 그리고 폐간문학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그리고 사실주의적 그 그림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유행되고 하는 이런 시점으로 지금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화성 건설할 때 보면 정조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최재공 선생이라는 아까도 묘자리 잡아준 것도 윤선도도 남인, 이 도시를 잡아준 것도 방계 유형원 남인, 그리고 최재공 선생 총책임자 최재공 선생 남인, 그리고 정약용 남인, 전부 남인이에요. 그러니까 노론 중심의 이 전국에서 이 남인들을 등용해가지고 나름대로 견제를 하고, 그래서 그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노론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인데, 이때 조심태는 소론이에요. 소론이지만 이 사람은 무장이야, 무장. 그래서 실무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성을 쌓던 경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태는 수원시장을 시켜요. 그래서 최재공 선생 바로 밑에 조심태. 정약용은 기본 설계를 시켜요. 기본 설계.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해서 정약용이 전부 글을 해가지고 기본 지침서를 정조한테 올려서 그럼 정조가 또 무슨 책을 봐라. 기기도설. 그래서 정조가 기장각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북경에 가서 5,000권의 백과사전을 사와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선 북경에서 일로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보면은 그 책 중에는 고금도서집성이라는 책, 그 안에 기기도설이라는 책 속에 각 중국의 성이라든지 도르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이 도르래 원리 가지고 거중기 발명하고 그리고 기본 저기를 만들어서 다산 선생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성에는 이래서 이 기본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정조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성제, 우리나라 성 다 그려와. 그래서 우리나라 성제의 장점, 그리고 중국의 성제의 장점,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선 이제 일본의 성제도 다 검토해서 전국에서 그냥 상품화폐 경제, 자본주의적 경제이기 때문에 전부 사서 갖고 오는 거예요, 사서. 모든 물품들을 다 사서. 그리고 돌과 기회하는 이제 자체 조달을 했고, 목재는 저쪽 안면도, 장상곳, 그리고 강원도의 금화지구, 여기에서 나라에서 키운 나무를 돈 주고 잘라가지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도 다 돈 줘서 갖고 오는 거예요, 나무는. 그래서 철은 상주에서 갖고 오고, 석회석은 황해도에서 갖고 오고, 좀 해서 전부 사 갖고 오는 거죠. 돈을 주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성과급제. 그러니까 정조와 이 정약용이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일을 시킬까?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시킬까 막 고민을 하는 저희가 뭐냐면 이 성과급제예요. 일당 주고 시키면 어떻게 해? 일당 받으면 그냥 농땡이 치는 놈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조하고 정약용은 구간을 정해서 그리고 할 일을 딱딱 정하고 거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돈을 줍시다. 둘이 고민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해서 이렇게 성과급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시를 옮길 때 가옥도 초가집, 기와집 얼마 해서 전부 다 보상해서 다 준 거고 이게 돈을 준 거예요, 다 돈. 돈 준 거, 자재, 가옥 전답, 임금 지불하고. 이때 임금 지불할 때도 당시에 일당이 2전 오픈이에요. 2전 오픈이면 어떻게,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을 텐데, 2전 오픈이면 어떻게 되냐면, 20일 일하면 당시에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당시. 일반 머슴들이 2달 일해서 버는 돈을 여기 와서 일하면, 이 화성을 쌓는 데서는 20일 일하면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5.7km에 달하는 성곽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이 2년 9개월 만에 쌓아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속도예요, 속도가. 지금 숭례문 불나가지고 2층 문루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어? 5년 걸렸어, 5년. 문루 하나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한 50여 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화성의 특징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림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림. 제가 이제
성곽이라면 막 미쳐가지고 중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여튼 이거 그 자료를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산성의 나라요. 뭐냐면 평상시에는 일반 평지에 있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산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닌 일시 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청야 견성 작전이라고 해서 그 평지에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싹 들고선 산성으로 가서 그 우리나라는 지금 왜냐하면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런 방식으로 대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에 한 2,000개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그래서 다산 선생은 이걸 어떻게 구분했냐면 고리짝 같다 그래요. 물건 담는 거 옛날에 고리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로봉. 그리고 삼봉은 뭐냐 마늘 산자야. 마늘 뒤집어 엎은 것 같다 그래서 삼봉. 그리고 사모간대, 결혼할 때 쓰는 사모간대 같이 생겼다 그래서 사모봉. 그리고 말 한 장 같이 생겼다 그래서 마한봉. 이와 같이 이제 산성을 구분한 게 이제 다산 선생인데, 성은 처음에 그 맹수나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뭘로 쌌어? 나무로 쌌어요, 나무. 그래서 저 서울의 그 풍납토성, 이쪽 몽천토성 가면은 그 나무로 쌌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후에 흙으로 쌌어. 그리고 흙과 돌을 같이 쌓다가, 토석 혼축이라고 그래. 그러다 이제 돌로 쌓는 것인데, 이게 경주의 월성이에요, 월성. 그래서 이거 토석 혼축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 보면은 이 산성에 나요, 산성. 그래서 여기 뭐냐면 상주에 있는 견원산성이에요. 이걸 태매식 산성이라고 그래요. 왕관같이 산꼭대기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려면 걸어서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외적이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때 삼국시대 성은 이게 굉장히 높아. 높이가. 이게 상당, 3년산성 이런 데인데 보통 20m에서 30m야. 이 단점이 뭐냐면 규격화된 돌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 돌이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단점이 있어. 깊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용인에 있는 처인성, 흙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성의 필수적인 것은 이거예요. 나무, 뗄나무, 물, 곡식, 이 세 개는 아주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성산성인데, 하남에. 바로 여기 넘어가 한강이고, 그래서 요게, 요런 그 성의 그 필수적인 게 나무예요. 이건 청주의 상당산성. 우리나라는 이 돌이 문화 상징이에요. 이 불국사 저기인데, 중국은 뭐예요? 문화 상징이? 이 건축물에? 벽돌에 벽돌. 그 일본은 나무에 나무. 근데 이제 우리만 이 돌인 줄 알았더니 여행을 하고 보니까 우리, 베트남, 저기 앙코르와트, 터키, 그리스 다 돌이야, 서양. 다 돌이에요. 그리고 이 벽돌 문화는 보니까 다녀보니까 중국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거기는 모스크 이런 거를 다 벽돌로 만들었어, 전부.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그 나오는 재료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발전한 것이, 우리는 하여튼 어쨌든 청동기 시대에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청동기 시대의 무덤. 고인돌. 돌이죠, 돌.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또 탑이 뭐야? 돌로 돼 있어. 돌탑이야, 전부. 불교 탑. 우리 이게 아주 상징적인 돌이에요, 돌 다. 그래서 여기 중국을 이제 환인지방, 고주몽이 그 수도를 정했던 중국에 이제 가는 건데, 중국에 가면은 여기 환인지방이 있어요. 거기 오녀산 산성이라고 돼 있어. 오녀산 산성. 여기 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km, 여기서 너비가 한 300m고, 여기가 높이가 한 800m인데, 여기가 고구려의 산성이에요. 고구려 산성을 이제 가보는 거예요. 고구려 산성이 어떻게 됐나. 당시 제가 2004년도인가 그때 갔었는데,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이 중국은 이게 아주 교묘한 놈들이,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해에 북한에서 고분 벽화를 가지고 전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그걸 방해했어요. 뭐 모자르다 뭐 어쩌다 하면서 방해해서 그 해에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쟤네들이 고구려 유적 전체를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어. 그래서 같은 해에 됐어요. 2004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같은 해에 북한의 그 고분 벽화, 그리고 저쪽 중국에 있는 모든 고구려 유적, 이걸 묶어가지고 같은 해에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냐면 중국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국가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 보면 오녀산 산성 여기에 이게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플랜카드 지금 다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 오녀산 산성의 성돌이 보면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전부 규격화되어 있어요, 전부. 그래서 30cm, 20cm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조금 더, 그 정도의 규격화되어 있고, 육합 방식이라고 그래요, 요걸. 요 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방식을 육합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구려 산성의 대표적인 성제, 성 쌓는 방식.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도읍이 어디로 갔어요? 환인에서 어디로 갔어? 고구려 수도로 옮기잖아. 진안이라는 진안. 지반으로 갔는데, 이 압록강변이에요. 거기다 이제 수도를 옮겼는데, 이게 이와 같이 그 안에다 그냥 전부 아파트 5층짜리를 그 당시에 짓고 살아요, 여기서. 이 바깥에는 이제 정말 성문 뭐 이런 것들인데 다 이제 파괴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니까 저 발굴을 해서 문화 유적으로 지금 개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발굴들 하는 거. 그래서 이 집안이에요, 집안. 이제 압록강 바로 옆인데, 요거는 이제 그때 그 외대 그 사학과 친구들하고 같이 갔던 그저인데,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평지에 성이 있고, 살던 성이 있고, 전쟁이 나면 또 피하는 성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 환도산성이라죠, 환도산성. 집안의 그, 집안시 국내성이 평지에 있는 것이고, 이 산에 환도산성이 있어요. 환도산성. 여기 환도산성을 가보면 이 고구려성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도. 다 무너졌는데, 요것도, 여기도 보면 돌이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규격화되어 있고, 위나 아래나 다 또, 이게 이제 화성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육합 방식이고, 그래서 요 보면 이 기와 이런 것들이 최남단 구리시 아차산 가면은 거기서 나온 토기, 이거하고 똑같아요. 토기 형태나 색깔 이런 것들이. 여기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전 고구려 토기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겠어요. 이 고구려 그 성의 특징은 여기 겉면과 속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성돌의 특징이에요. 이건 뭐냐면 연주성이라는 연주성. 저 심양에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데 요하 쪽인데 요동벌인데 여기에 보면 저게 우리나라 성이에요. 우리나라 성인데 당태종 때 이게 뺏겨가지고 성 이름이 연주성, 제비연자, 고을주자로 바뀌어서 연주성인데 이때 고구려성에 이게 뭐냐면 고구려의 백암성이라는 거죠. 백암성. 백암성 가보신 분? 안 가봤죠? 이게 지금 여기도 일단 고구려성을 보려면 이쪽 만주 지방을 다 돌아다녀야 돼. 거의 다. 그리고 거기 다 보면 이쪽 압록강변에 무덤대, 그죠? 그리고 광개토항비 뭐 이런 거 다 그쪽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무덤이 피라밋이에요. 가보면 피라밋이 있어. 완전 피라밋이에요, 돌로 이렇게 해서. 뭐 장군총 뭐 이런 거 다 피라밋이야, 이게. 여기 고구려성의 성. 요게 뭐냐면, 요걸 치라고 그래, 치. 꽁치자, 꽁치자. 꽁치인데, 꽁이 숨어서 엿보기를 잘한다고 해서 치라고 그래, 치. 그래서, 요 전면과 좌우 측면에서 방어할 수 있는 이 시설물. 이게 고구려 성제의 굉장히 중요한 그 방어 시설물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고구려 성제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거. 어떻게 썼어? 드렸사케. 여기 건축가, 혹시. 토목과. 도시계획. 없어, 하나도 없네. 이게 지금, 고건축 하려면 이 화성, 이걸 100% 알아야 돼요, 100%. 이거 모르면
고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고구려성의 아주 대표적인 드려쌓기예요, 드려쌓기. 지금 다, 이게 내장이 다 보이는데 벽면이 다 이제 무너졌어요. 요 치의 모서리 부분이 이게 뭐냐면 굽돌이 양식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서리에 이렇게 원으로 가면서 조금씩 들여싸면서 이렇게 쭉 올라온 요 부분이 그 치 모서리 부분이 요걸 굽돌이 양식이라고 해서 고구려 성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성제. 그래서 요거 보러 간 거예요, 요거. 여기. 굽돌이 양식. 여기 보면 옆에 요하, 지류가 흐르는데 이게 뭐냐면 성을 파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그 물을 파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물로 해서 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요 자연적인 해저야. 강을 끼고 여기 보면 90도 절벽이에요. 그래서 적이 못 들어오게 자연적인 해저로 지금 이루어졌다. 만리장성은 중국 성제의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저건 뭐냐면 장벽이야, 장벽. 쟤네들이 이 북쪽에 있었던 그 저기 민족들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선을 그어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는 동이족, 선비족, 돌골족들이 무서워서 진시황 이때 저 선을 그어서 만든 장벽에 그래서 그레이트 워럴의 월, 캐슬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월이를 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이걸 이제 쌓느냐고 진시황 때서부터 이걸 쌓았는데 요거 특징은 뭐냐면 협축. 양쪽에서 쌌어요. 이쪽에서 싸고 이쪽 싸서 사람들이 다니게 할 수 있는 이 협축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벽돌 이런 거는 명나라 때 이렇게 다시 저기 만드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이게 뭐 들어가는데도 그 당시에도 10,000원씩 막 받고 엄청나게 돈을 받는데 이건 중국의 성제가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요거는 토성인데 만리장성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보면 이 치가 있어요. 치. 흙으로 된 치. 요건 뭐냐면 저 만리장성 산서성 쪽으로 가면은 전부 흙으로 돼 있어. 흙을 다져가지고. 이 특징이 뭐냐면 판축 기법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5cm, 20cm씩 좀 똑똑 떨어져 나가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뚫었어. 뚫었는데 이걸 판축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 쌓는데 다진 거예요, 전부. 다진 게 15cm 정도, 20cm 저기 두께로 지금 탁탁탁탁 떨어져 나간 게 이게 판축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성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평여고성이라고 해서 중국은 평지에 딱 네모반듯하게 해서 여기에 문 만들고 도로 만들고 관청, 민가 여기 다 들어가면서 바깥에는 물, 해자로 딱 둘러쳐가지고 만드는 게 이 평여고성이라고 해서 이 도시는 이것만 가지고 관광 수입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평여고성 갔다 오신 분? 없어요. 이런 중국 가면 이런 데를 가봐야 돼요. 대표적인 이 도시는 완전히 이거 갖고 먹고 사는데요, 전부. 거기에 방어시설물들. 그래서 요게 해자인데 물이 지금 없고, 요걸 보면은 치예요, 치. 여긴 전부 상가들. 그리고 여기 보면 치인데 중국에서는 요걸 말대가리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마면이라고 그래요, 마면. 여기 보면 그 성벽 위에 이런 뭐 자전거 뭐 해서 이게 전부 자전거 빌려줘가지고 돈 받고 전부 한 바퀴 돌게 만들고 이게 전부 관광 상품으로 전부 상품화한 거예요, 전부. 요건 뭐냐면 오사카성이에요. 오사카성이 요게 뭐냐면 요게 유적지를 발굴해서 거기에다 유적지 위에다가 건물을 10층 이상 지어가지고 지금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이 동선을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게 돼 있는데 이 창에서 딱 오사카성이 딱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 건축물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사카성, 일본 성은 천수각이라고 해서 성주를 위한 성이에요. 저기하고 비슷해요. 서양하고.
그래서 성주가 여기 있고, 여기 무사들이 있고, 바깥에 농민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성이 다 나라마다 틀려요. 그 특징들이. 거기 엄청난 해자를 파가지고 저기 못 들어오게 만든 것이 오사카 성이. 그리고 오사카 성은 여기 보면 미군 폭격에 다 날라갔는데 시멘트로 다 만들어가지고 안에다가 이것까지 만들었어. 엘리베이터까지. 그러니까 가니까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오사카 성, 관광 온 사람들은 전부. 이건 뭐죠? 앙코르와트. 이 앙코르와트는 뭐 전부 돌이야, 돌. 코끼리가 400km 떨어진 데서 돌 날라가지고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몇백 년 동안. 전부 돌로 이루어진 이게 앙코르와트. 이게 뭐 뱀 비슷한 건데 하여튼 해자. 엄청난 해자를 팠어요. 앙코르와트 거기도. 거기 묘지이자 궁전이자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 이 앙코르와트고. 이건 베트남. 베트남은 뭐냐면 그 십질도선 거기 가면은 그 후예성이라고 했어요. 후예성. 후예성 갔다 오신 분. 공부들만 하시는구나. 그게 한번 베트남 가면 이 후예 지구는 전부 문화유적 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게 마지막 왕조. 베트남 1801년인가 2년에 진 그 마지막 왕조, 후예 왕조가 진 성인데 이게 작은 성보다 더 커,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규모가. 베트남은 무서운 나라에 이 나라 조그만 나라인데도 원나라가 거기 정복을 못해서 세계에서 정복 못한 나라 중에 하나야, 이게 베트남. 미국도 물리친 나라잖아, 저. 대단한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긴 했지만. 이건 뭐냐면 한양성이에요. 여기가 바로 밑이 청와대. 한양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초기, 중기, 후기, 숙종 때 이 돌을 다 볼 수 있어요. 작은 돌들은 전부 조선 초기들. 그리고 중기, 이때 돌이 커지면서 숙종대, 조선 후기로 오면서 돌들이 점점 생산력이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돌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은 보면 돌이 엄청나게 지금 큰 돌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건 암문. 이 수원은 뭐냐면 이 독산성이라고 있어요. 한신대학교에 있는 그 독산성이 수원의 산성인데 평지에 있다가 난리가 나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독산성이라고 하는데 대머리산이라고 민대머리산이라고 그래서 훤히 보인다. 그래서 독산성에서 본 이게 수원이에요. 여기가 팔달산, 성대는 이쯤 있고 여기 광교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소세자의 묘예요. 이게 지금 당시에 왕이 아니었지만 왕릉에 버금가는 병풍석을 두르고 여기다가 장명등, 무인석, 문무인석 만들고 망주석까지 만들어서 여기서 묻혔는데 지금 여기가 최고의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800개의 꽃봉오리가 모여드는 형상, 반용 농주의 형상,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그런 자리다 해서 이게 그런 자리인데 근데 이게 그런 자리냐? 저는 이게 음택풍수 몇 자리 믿는 분, 음택풍수 믿는 분 안 믿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사도세자 다음에 순조, 그 다음에 익종, 헌종,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서 철종이 와요. 그 강화도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한 명만 낳고 딸만 하나 낳고 죽어. 그래서 오는 게 고종이에요, 고종. 고종은 이 직계가 아니에요. 사도세자 직계가 아니고 양자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음택분수를 믿을 수 없는 게 이게 한 4대도 못 갔어. 이제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면서 4대도 못 간 곳이 무슨 명당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그건 다 개인적으로 믿던 안 믿던 건 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정조가 죽고 1800년도에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묻힌 게, 요건 뭐 다른 게 난간석이에요. 난간 같이 만들어서 난간석이라고요. 요건 빼고. 정조는 그래서 사도세자를 위해서 유교국까지만은 절까지 만들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용주사. 용주사는 바로 요게, 용주사에 보면 이 절을 새롭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원찰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원찰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김웅도의 후불탱화, 그리고 여기 뭐
보면 봉불기복계 뭐 등등 그 글씨 이런 것들이 아주 보물, 국보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한데요, 저희가, 용주사가. 왜냐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 묘를 옮기고 요 다음 해에 용주사를 만드는 거예요. 왕들 중에, 조선시대 왕들 중에 이 절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조 때 원각사라는 걸 만들었고, 이때 와서 정조 때 또 이게 용주사라는 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여튼 아버지를 위해서 절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말하면 이 수원 여기 저기인데 팔달산, 화성을 갔다 왔으면 팔달산도 당연히 갔다 온 거예요, 그죠? 한 80%는 지금 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여기가 팔달산이 이게 143m인데, 사통팔달하는 산이라고 그래서 팔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방 백리가 보인다는 산이에요. 거기에서 고인돌이 있어, 그 산에. 이게 뭐냐면, 이 화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고인돌, 청동기, 이때 그 유적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성을 만들 때, 신도시를 만들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향교를 제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향교. 여기 성균관이 그거 공교육기관의 대표적인 게 성균관이죠. 그죠? 이 역사 얼마 됐어? 고려 때부터 하던데. 이 향교는 각 지방에 있던 공교육기관, 이 성균관은 서울에 있던 대표적인 그 공교육기관이죠. 그래서 향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향교 만든 다음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수원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 이게 새로운 이제 계획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도시 개념으로, 계획된 신도시 개념으로 봐야 돼요. 수원에서 가장 높은 광교산이에요. 광교산 여기서 보이나? 보여요? 건물들 때문에 안 보이지. 원래 보여요. 광교산 582m인데, 이게 뭐냐면 빗방울이 여기 똑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면은 한강으로 가고, 여기서 똑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면 황구지천으로 해서 안성천 만나서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여기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비가 이렇게 똑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하는 분수령이야. 그리고 수원의 허파야, 이거 허파. 여기서 전부 녹지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이게. 수원선은. 그때 당대 최고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재봉 선생의 초상화. 이 당시에 이 산수와 뭐 등등 이거는 김홍도가 최고고, 이 초상화 그리는 거는 이명기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초상화가요. 이게 아주 뭐 보면 여기 4.8도 그리고 여기 옛날에 곰보 요런 거 뭐 점까지 다 그려놓는데 아주 그대로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여기 관청이 들어서고, 관청. 그리고 이 서쪽은 팔달산을 의지해서 산성. 그리고 이쪽은 자연구릉을 그대로 이용하고, 여기 북쪽과 남쪽은 평지의 성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평산성이라고 그래요. 평지성과 산성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관청을 중심으로 도로 사거리를 만들고, 여기에 종로. 그리고 여기 뭐냐면 상가, 민가, 도로, 그리고 하천이 저 광교선서부터 이렇게 오는 수원천이 가운데로 쭉 흐르게 돼 있어. 이것은 뭐냐면은 서울하고 방향만 달라, 방향. 서울은 어떻게 돼 있어? 남쪽으로 돼 있죠? 가운데 무슨 개천이 흘러요? 서울? 청계천이 흐르는데, 여기는 가운데로 수원천이 흐르고, 이거 동쪽으로, 방향만 틀어서 동쪽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화살바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 근청한 하나. 그게 뭐냐면 총구멍을 전부 눈 한자를 썼어, 눈 한자를 써서 안과라고 그러잖아, 안과. 그래서 그때 눈 한자, 근청한, 가까이 쏠 수 있는 근청한 하나, 원청한 2개를 해가지고 한 타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까이 쏘는 근청한 하나, 원청한 2개. 여기서부터 요거를 1타라고 하는데, 이 타와 타설을 타고, 여기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돌을 눈썹 밑자, 미서, 요걸 몸체자 채성이라고 그래요, 채성. 그리고 산에 가면 여기 돌 뜨는 자국, 쐐기 자국이에요. 저건 뭐냐면 쇠로 해서 구멍을 파고 거기다 물풀의 나무나 밤나무를 집어넣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팽창하는 힘으로 뜨는 거야. 돌을 캔다고 하지 않고 뜬다고 그래, 뜬다고.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네? 이집트, 잉카, 중국, 일본 다 이런 방식으로 돌을 조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다이너마이트 구멍을 파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서 이제 폭파시키잖아, 지금. 옛날에는 전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쫙쫙 그 돌을 뜨던 때가 이 방식이야.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 이거는. 그 사람의 인류의 머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 전 세계 이렇게 있어봐야 다 이게 이런 방식이야. 치에, 치. 치인데, 고구려는 들여쌓기를 했는데, 요 선이 다 갈아서 쫙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선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들여쌓기는 이게 모가지잖아, 모가. 근데 요것은 싹 갈았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치예요. 남쪽 문인 팔달문, 이거 옹성. 요거 바깥에 요거를 옹성이라고 그래요. 옹성. 독안에 든 쥐, 도공자인데 독을 반으로 자른 모양이라 해서 옹성이라고 그래요. 옹성. 이게 다 중국의 성제인데 우리나라도 옹성은 있었지만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는 그 옹성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최초예요, 이게. 남대문, 그 숭례문은 이게 없어요. 옹성이. 옹성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성문을 한 번 더 방어하기 위해서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걸 만들어서 먼저 저걸 여기서 방어를 한 번 더 하고 이 성문을 공격하는, 그러기 위해서 만든 옹성이라고 그래요. 이 100년 전에 그 팔달문 앞에 이 수원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상가예요. 여기가 땅 한 평에 1억씩 가던데 이 팔달문 있는 데가 명동하고 똑같아서 서울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찌그러졌어. 영통 생기고 동수원 생기고 하는 바람에 지금 애경 생기고 하는 여기들은 상가들을 다 여기서 자체로 하시나? 역으로 많이들 가지 않죠. 성대에는 접근하기가 거기가 오히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대표적인 상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경기 남부 사람들이 다 시장을 보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요람에서 무당까지. 뭐냐면 산부인과 와서 애 낳고, 그래서 병원 다니고, 그리고 결혼식, 약혼식, 다 여기 수원 여기 와서 했고, 그리고 죽을 때 관사로 와야 되고, 이거 상복 사러 여기 다 수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경기 남부의 그 상권이 있어. 정조는 그래서 여기를 화성을 만들고 여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은 두 가지를 해요. 이 인삼 독점권을 주려고 그래요. 그 상인들한테. 두 번째로는 뭐를 하냐면 그 옛날에 갓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갓을 독점권을 줬어. 주려고 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1800년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이런 그 여기 경기 남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조 제2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원인 거예요. 화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의 명칭은. 그래서 항상 그 법전에 보면 두 번째 도시가 화성이라고 나와요. 화성. 그러니까 서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조가 이제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기서 옹성, 중앙문식 옹성, 여기 이제 상가들, 남문 쪽에, 2층 문루, 안문, 은밀히 드나드는 곳인데, 요것 화성의 특징은 이 벽돌이에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중국에 가면 사신들이 문화적 충격이 뭐냐면 두 개. 이 벽돌집, 또 하나는 뭐겠어? 수레. 수레. 그래서 수레 막 다니는데 도로를 닦아서 팽팽한 그 도로를 만들어 수레를 다니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벽돌로 사용하는 집을 집시다. 그래서 적용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화성. 이 벽돌은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이거 만들려면 3배가 더 들어. 돌 조달하는 것보다 가격이. 왜 그래? 벽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응? 그러니까 불이죠, 불.
불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나무. 나무를 조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시점에서는. 근데 장점은 뭐냐면, 벽돌의 장점은 규격화된 것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죠. 구울 때. 그리고 또 뭐야? 아주 세밀한, 섬세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요. 저건. 돌이 작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 이 포를 맞으면 이 맞은 데만 날아가. 왜냐면 이게 접착제. 근데 이 벽돌의 그 힘든 점은 뭐냐면 이 접착제예요. 뭘로 붙이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마토예요. 사마토. 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진흙. 그리고 모래. 뭐겠어? 우리나라에서는? 석회. 석회. 이걸 산물이라고도 하고 사마토라고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전부 틀려요. 이 접착제가. 일본은 바다가 많아 사면이 섬이라고 그런지 해초를 집어넣어 거기다. 우즈베키스탄 가서 물어보니까 계란을 또 집어넣는데, 그죠? 접착제 만드는데. 그리고 그리스 이쪽은 뭐야? 조개 갈아서 넣는데 이게 다 석회석 성분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거 접착제도 이 접착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짓는데 여기 지금 소위 요런데 여기 뭘로 붙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축. 이때도 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벽돌집을 잘 안 만드는데 어쨌든 이 벽돌이 지금 만난 거예요. 돌과 벽돌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 한 60대 지금 60 됐을 거예요 이 친구들. 여기서 지금 복원이 안 됐을 때 줄 타고 내려오고 하더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용도라고 그래요. 요 용도 칠을 쫙 여기까지 당긴 거예요. 여기 뭐냐면 성을 이렇게 싸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이 취약하니까 여기 만리장성 같이 쫙 당겨온 거예요. 한 170m를 당겨와서 이쪽과 이쪽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는 방어시설물. 거기 끝에 있는 화양루. 거기에 있는 치 또. 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이 아까 고구려성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져서 이 선이 이쁘게 나오질 않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선이 굉장히 이쁘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현안이라 그래. 현안. 그 현수막의 현자. 늘어뜨릴 현. 그래서 이 현안인데 현안은 뭐예요? 요게 성벽에 달려드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저기서 뭘로 하겠어? 뭘로 공격하겠어? 공격하는 거. 응? 그러니까 화약, 이런 이제 총, 또 똥물, 오줌, 뭐 그냥 고춧가루 뭐 다 해지. 뭐 저기 바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건 뭐 응? 전쟁에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겨야 되는 거니까. 현안이라 그래, 현안. 이게 중국 성제예요. 중국 성제인데 그 중국 성제인데 정작 중국엔 저게 없어. 어디에도. 근데 이 기요신소라는 그 병서에 보면 저 현안을 만드는 방법을 거기다 기술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다산 선생이 각 성에는 현안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그 대목장 집 짓는 그 최고 책임자에 일본에서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서 신흥수 선생이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자금성 수리하는 그 최고 책임자가 왔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네는 이게 중국에 이게 없다. 좀 희한하다, 이거는. 중국 병서에는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 곳은 바로 이 수원, 이 화성에 실현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 치에 전부, 수원의 화성에는 이 치 구조에다 다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전부 50여 개의 방어시설물을 전부 치 구조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흑토자 두 개를 합친 거, 이 변을 이렇게 따라서 선을 그으면 규형 성벽, 규형. 그래서 규형 성벽이라고 그래요. 요 성벽을. 안정적으로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규형 성벽. 화성 장대. 장대라는 것은 뭐냐면 군사훈련 지휘소예요. 남한산성에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 수어장대라고 돼 있어요. 수어청의 장수가 군사 지휘하는 곳. 여기는 화성장대, 서장대라고도 하고.
옛날 뭐 일제시대 이때 뭐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 때. 이건 노대라고 그래요, 노대. 벽돌과 여기도 돌이 만났고, 이건 뭐냐면,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야, 대비예요. 지금 대비를 시킨 거예요, 지금. 노대.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건물이 이제 다 보이는데, 이 건물을 왜 이렇게 한 50m나 100m마다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이제 과학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총의 유효 사거리가 당시에 60에서 70m예요. 그러니까 적을 총포의 그 유효 사거리 내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 방어 시설물들을 100m마다 이렇게 쭉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만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그 방어 시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양성은 이렇게 보면 4대문이 있고 4개 있고 그것도 이제 몇 개는 없어졌지만 그리고 소문이 4개 있고 딴 방어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이게 다 이런 그리고 해미읍성, 나간읍성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방어 시설물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유일하게 이렇게 있는 방어 시설물이. 그래서 이거 이제 공심돈인데 이것도 중국 성지예요. 이거 3층까지 내려가서 총을 쏠 수 있는 곳. 그리고 옹성.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석수쟁이 건축가들이 이걸 고민한 거예요, 지금. 조금씩 좁아졌죠? 이거. 그리고 이쪽은 뭐가 났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났는데, 여기는 첨성대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갔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건축 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진 거예요. 그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총안 4개, 2개, 점점. 이건 선. 그래서 요 한 면 속에다가 지금 총구멍,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면 속에 점, 선, 이런 것들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사시설로만 볼 게 아니고 건축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 왜 아름답게 진다는 것은 원칙은 뭐냐면 성을 아름답게 져야 돼. 그래서 적이 와가지고 그것을 넋을 놓고 바라볼 때, 넋이 나갔을 때 빵!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군사에서 그게 하나의 있어요. 병법에서. 예? 성을 그래서 아름답게 져라. 공심돈. 이건 대포 쏘는 포로. 이것도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맨 밑에서 여기 총을 쏠 수 있는. 이거는 뭐냐면 전부 벽돌로 되어 있어요. 벽돌로. 그리고 이 화성은 보면 이 부속사 무량수전인데 잘랐어요. 지붕 모양을. 그래서 이 화성에 오면 우리나라 한옥의 모든 지붕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양성. 그래서 보면 이런 그 지붕이 화성에 와서 보면 그러니까 지붕이 뭐 우진각 뭐 이런 거 다 있다. 합각, 그 팔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맞배 뭐 해서 모지붕 해서 이게 다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성이에요. 이 장안문은 뭐냐면 북쪽에서 서울에서 왕이 오기 때문에 이 화성의 정문이에요. 정문. 그래서 임금이 이쪽에서 지금 오기 때문에 이게 정문이고 이게 6.25 때 포로 미군이 쏴가지고 날아갔어 이거. 그래서 이 나무도 맞은 데만 날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펑 한 방 날아가서 있대. 6.25 때 모습이에요. 이건 적대, 이건 치라고 그래 치. 이것도 적대인데 여기도 규형 성벽에 전부 갈아서 돌을 쌓고 현안이 여기는 3개. 그러니까 어디는 2개, 어디는 3개 이런 식으로 전부 건축미학적으로 다르게 전부 만든 거예요. 이건 방아수리정 밑에 화홍문. 문이 수문인데 이게 7개의 수문이 있어요. 이거는 달이면서 수문이면서 또 사람들이 다니는 요 대포 쏘는 놀이터, 대포 쏘는 곳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 화홍문. 이거 뭐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 1원짜리 지폐인데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화홍문이 딱 도안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사용은 안 한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에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당시에도 이 화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년 전에.
거기는 현판, 물결 치는 모양의 화홍문인데 무지개 홍자예요. 막 물결 치는 것 같죠? 그 유한지의 예서체로 쓴 거. 그리고 물에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오각돌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무기돌, 물이 나오는 이게 이무기예요. 이것도 이무기돌. 그래서 이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무기를 조각해서 거기다 세운, 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이구. 뭐? 약이 떨어졌나? 수원 이 화성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이에요, 책. 화성성여의계라는 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책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건축물 하나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설계도면 뭐 이런 거는 남겼지만 이거는 도시를 만들고 한 예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설계도면 그리고 여기다 뭐 길이가 2척이다 뭐다 이게 보면 화성성여의계라는 책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 이름 누가 어디서 어디 출신이고 와서 어느 곳에서 며칠에서 돈을 얼마 줬다라는 그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고 자재도 어느 지역에서 얼마 주고 사왔다라는 거 다 기록돼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했던 공문서들 관청과 관청에서 왔다 갔다 했던 공문서 전부 여기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와서 했던 행사, 뭐 잔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기록이 돼 이게 대단한 보물이에요. 이거는 이게 지금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됐는데 이 당시에 만들었던 이거보다 더 전에 만들었던 워싱턴 DC라든지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이런 데 보면 이게 없어요. 이런 거. 정조 시대니까 가능했던 거야.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조가 이런 거 다 지시를 해요. 너 이거 지금 니네들 다 만들어서 책으로 다 그대로 고스란히 다 기록해라. 이게 보면 이걸 고건축 전공하면서 이걸 안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모든 고건축 용어가 여기 다 나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이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령 그렇잖아요. 뭐 경복궁 만들고 이런 걸 만든 예가 있는데 조영도감이라고 경복궁 조영도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서울 도시를 만들고 기록은 없어요. 없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화성 성여의계라는 성여의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 들어왔네. 여기 이제 방아수리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각형 건물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이 이걸 바라볼 때 요 밑에서 포를 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다각형 건물로 우리나라 인공 정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자. 이것도 당시에 정조가 판 인공 연못, 용연이라고 그래요. 암문, 요거는 은밀히 드나드는 곳이에요. 적이 못 보게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구멍인데 전쟁이 나면 다 메꿔버리고 하는 곳인데 암문이에요. 은밀히 드나드는 곳. 여기도 돌과 벽돌이 만났어요. 이것도 암문. 이거는 동장대라는 그 군사훈련하는 곳이에요. 군사훈련하는 곳인데 정조는 그러니까 규장각, 연구기관만 만든 것이 아니고 장용영이라는 친위군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장용영이라는 친위군단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친위군단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산. 당시에 군대들이 다 별도의 예산을 갖고 있었어요. 오군영 뭐 이런 데서. 그래서 당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왜냐하면 노론들이 그 기존에 군련도감이라든지 무슨 총영청이라든지 이런 데 다 노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별도의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 확보하는 그런 측면. 근데 그래서 정순왕후가 그 수렴청정 하면서 정조 죽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장용영 혁파. 다 없애버려다. 그래서 군사훈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있는 구름무늬, 그 뒤에 있는 영롱담, 이것도 뭐냐면 기와를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저게 다 고유명사가 있어요. 영롱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실학자들이 북경에 가면 중국에 가면 저런 담들이 있다. 굉장히 영롱하다 저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바로 저런 담이에요.
이것도 공심돈. 여기 이제 붉은색이 지금 보면 왜 있나 한번 보면 소라각이라고도 하는데 벽돌로 만들어졌어요. 6.25 때 이게 날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붉은색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복원을 했는데 이것도 화성 성녀의궤라는 책에 이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우리나라 성은 이 곡선이에요. 중국 성은 직선 전부. 우리나라는 곡선으로 나가, 곡선으로. 이 창녕문, 동쪽문이고 한쪽이 터진 옹성. 요거는 날라갔어, 6.25 때. 날라갔는데, 그래서 여기 어린애들 그 동화에 보면 동문은 도망가고, 서문은 서 있고, 북문은 부서지고, 남문은 남아있고. 그래서 남아있는 남문, 서 있는 서문, 요거는 또 별도로 보물로 지정했어. 요거는 뭐냐, 그러니까 사적 제3호이면서 또 보물이 그 안에 또 있고, 옛날 정조 때 건물은 보물로 또 별도로 지정을 했고, 세계문화유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증대될 때도 떨어졌어요, 이거. 우리나라, 그때 2개가 올라갔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 창덕궁하고 우리 화성을 올렸는데, 보존 상태가 엉망이고, 도시 조경이 엉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안 됐다, 니네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창덕궁만 되는 건데, 그때 4번째, 5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되는 건데, 이때 안 됐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원시장, 심재덕 시장이 파리에 갔어요. 왜냐면 저 화성 성녀의궤 책을 들고 가가지고 회의와 협박을 했어. 회의는 뭐냐면 밥도 좀 사주고, 그리고 설명을 했어. 내가 시장이 되면 이 성녀의궤가 이렇게 있다. 기록물이 있어서 이거대로 내가 보존하겠다. 응? 또 협박은 어떻게 했냐. 내가 시장인데 이거 세계유산으로 안 해주면 다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다 부셔버리겠다. 다. 응? 이게 그게 먹혔는지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으로 4번째, 5번째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찍 됐어요. 창덕궁하고 동시에 같은 해 1997년도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선전 효과가 이건 한 5천억 내지 1조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거 안 왔어요. 수학여행도 안 오고 사학과 이런 데서 답사 오는 예가 없었어. 이거의 중요성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거 답사 가자는 선생도 없었어. 지금 다 오잖아, 지금. 다 와가지고 다 답사하고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 해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감독은 누구고 석수는 누구 등 19명이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게 이게 적혀있어요, 성벽에. 이거보다 더 자세한 건 아까 화성성녀의궤. 화성성녀의궤라는 책이에요. 이 봉돈이 있어, 봉돈. 이게 벽돌로 만든 이거죠. 신호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평화시에는 불 하나. 전쟁 시에는 5개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벽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 가면은 거기 봉돈이 다 부서졌었는데, 요걸 모델로 해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돌로 다. 그리고 거중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도르래의 원리와 농로의 원리, 이런 것들 다 결합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걸 발명을 한 거예요. 농로라는 기계, 농로. 돌 옮기는 기계. 정조는 여기 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표지판 다 만들었어요. 도로마다. 계목정교 해서 도로 표지판 만들어서 다 세웠어요. 도로마다.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도로에 도시 조경을 한 거예요. 소나무, 뽕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심고 도시 조경을 한 거. 그것만 했느냐?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저수지 만들어서 이거 갖고 농사 짓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산 기반 시설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 저수지물로 농사 짓는 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꽃이 수원의 아주 대표적인 꽃이에요. 거기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이건 서호죠. 서호. 농촌진흥청. 서울 농대가 그래서 여기 들어선 거고 농촌진흥청이 여기 들어서서 이 물 가지고 정조 때 판 이 저수지 가지고 농사 짓고 그리고 통일교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의 1번지예요. 수원은. 농업의 1번지면서 또 뭐의 1번지야? 여러분들 그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IT 산업. 삼성 있잖아요. 삼성.
수원이 농업의 1번지, 사실 유전공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명공학이라는 게. 농업의 1번지면서 IT 산업의 지금 1번지가 수원인 거예요. 이건 다 이사 갔어. 농촌진흥청은 전부 익산 쪽으로 다 이사 갔고, 함부로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다 이사 갔고, 서울 농대도 또 서울 캠퍼스로 갔고, 관악으로. 하여튼 이거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묶었어, 문화재로. 문화재로 묶으면 여기 아파트 못 줘. 도시적 문화재로 다 묶어서, 이거 다 도시적 문화재죠, 문화재. 정조 때 만든 저수지야, 이거예요. 그죠? 이 화성성역에 있는 화성행궁도, 요건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 정조 때 이 목조 건물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목조 건물이에요. 이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줬어. 병원을 줘가지고 병원을 확장하려고 그래서 확장. 근데 이걸 아까 얘기했던 그 심재덕 시장이 반대를 해서 병원은 지금 이쪽 서쪽, 화서동 쪽으로 왔고, 그리고 여기에 화성 행궁이 복원이 된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자리인지 몰랐어. 행궁작인지 몰랐어요, 당시에.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여기 병원이었었는데, 일본들이 만든 병원이 확장돼서 도립병원이 있었는데, 이걸 다 발굴해서 지금 화성 행궁을 복원한 거예요. 복원해서 지금 여기 어머니 해경홍 씨 해갑잔치 하던 자리, 그래서 봉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목숨 숫자, 밭들 봉자. 그래서 어머니 오래 사시라고 그래서 봉수당. 우리나라 성병은 이렇게 곡선을 가. 이 건축물에 지붕 봐요. 잘랐어. 이게 이제 그 전의 모습, 1970년대 모습. 이때 장안공원이라는 곳에. 아이고. 그래서 이 수원은 해경홍 씨가 1795년 성을 쌓는 그 중간 해에 1795년도에 어머니 해경홍 씨와 사도세자가 해갑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와서 해갑잔치를 여기서 수원서 했어요. 수원서 해서 올 때 공식적인 인원만 2,700명. 그리고 따라온 사람까지 한 6,000명이 와가지고 해갑잔치 7박 8일간 좀 뻑적지근하게 하고, 이게 행렬을 지금 수원 시민의 날 때 이게 하는 거예요. 당시 왔던 행렬. 이게 다 그림으로 다 남아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 화성은 이 종합성이에요. 중국의 성제, 우리의 성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놓은 그런 곳이고, 두 번째, 다양성이에요. 이 건물의 그 모양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양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성이에요. 총포에 대비해서 거중기 이런 그 과학기기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적용돼서 그 건물, 방어시설물도 한 100m마다 전부 해서 50여 개의 방어시설물이 들어찬 것이고, 네 번째로는 자연 친화성을 들 수 있어요. 자연 안 건드려. 전부 그대로 이용해서 구릉구릉 사는 산대로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기록. 화성성역의계라는 기록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진짜 봄이다. 그러니까 기록들 잘해야 돼, 기록. 항상 기록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기록하고 뭐 하려고 지금 도서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정보 이런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전 약학과의 김인웅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약 줬다니까. 저희 먹고 뭐 추울 때 뭐 해라고 뭐 첩서던 그때 한약을 전부 나눠줘. 땅이요, 국유지였나요? 땅이? 네. 여기? 네. 화성 지은 땅이 다 국유지였나요? 땅값은 국유지 아니고. 국유지 아니고 사유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부 보상을 해요, 보상. 그러니까 먼저 이사가 왔어, 이쪽으로. 저쪽 보상해서 지금 윤건능에 있던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다 초가지, 기가지 얼마 다, 그리고 전답 얼마씩 보상을 해서 일로 왔어요, 전부. 왔는데, 여기 또 지을 때 보니까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또. 여기서 살라고. 여기 뭐냐면 특혜를 줘요. 어떤 특혜가 있냐면, 이 정조가 보면 과거시험을 일단 봐. 특별 과거시험.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지금도 뭐 시험 니네 지역 애들만 보라는 거예요. 또 수원 지역만. 이게 엄청난 특혜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세금 면제해줘, 세금. 그동안 그 황곡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특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여주시도 지금 수원공고 학교가 여주시인데 그쪽 그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 팔다선 이쪽에.
그래서 그거 다 보상해주고, 아주 사폐지까지 다 줘, 또. 그래서 지금 저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다 여주시 수원 공고가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에, 수원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상해줘요. 신장로 닦을 때 그거 다 돈 주고, 얼마씩 다 돈 주고. 반발은 안 하나요? 수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돈을 막 투자하고 몇년 동안. 결국은 사실은 그게 이쪽 벽돌을 해다가 이쪽 막는 셈인데, 결국은 누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거죠, 그 사실은. 국가 재정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도 없겠지, 뭐. 그러니까 짧았기 때문에 이게 뭐 별 반발 없이 그냥 끝난 거죠, 기간이. 짧은 2년 9개월 만에 뭐 반발은 있었어요. 분명히 노론들은 그 짓고 난 다음에 반발들이 있었어. 뭐 저런 거 왜 지금 저렇게 크게 줘야 되냐. 그래서 뭐냐면 옛날 토목공사 하면 가뭄이 든다고 그랬. 가뭄 등을 막 그래서 뭐 해서 나중에 일부 반발하는 그 기사는 나오는데 노론들은 당연히 지금 저거 왜 저렇게 짓냐. 수도를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건 천도설은 아니고. 근데 그 엄청난 지금 조선조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그 토목공사는 뭐 없었죠. 조선조 내내. 최초의 이런 토목공사. 엄청난 토목공사죠. 육군들의 근무 시간도 혹시 거기 명시돼 있나요? 근무 시간이요? 근무 시간까지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에 얼마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큰 돌 얼마, 중간 돌 얼마, 작은 돌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그것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근무 시간까지는 지금 뭐 남아야 해 뜨면 일했고 옛날에는 해지면 일을 안 했겠죠. 뭐 그때 뭐 등이 있는 저기가 아니니까. 옛날 농촌에서도 해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지면 들어가 자는 거고. 그래서 보통 7시, 8시 되면 다들 막 옛날에 다 그렇게 잤어요. 그죠? 이 전등, 이거 뭐야, 이거, 촛불, 그런 거. 생기기 전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거의 자연적으로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했겠죠, 그때는. 네, 저 아까 그 성벽 벽 쌓는 거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아까 잠깐 고구려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고구려 성벽을 쌓을 때 규격화된 돌로 쌓지 않고 그 원래 자연 그대로 불규칙한 모양의 돌들을 잘 이어 맞춰서 쌓았을 때 오히려 더 내구도가 좋았다라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구려? 네. 네, 아까 뭐 벽돌들을 보면 다 규격화된 돌들 가지고 쌓았던데 그게 뭐 벽돌이거나 아니면 그냥 돌을 사용하는 규격화된 돌이었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모양의 돌을 이어 맞췄거나 그런 데 있어서 내구도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내구도까지는 난 지금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삼국시대 고구려 저 백제 신라 돌을 보면 전부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을 가지고 되게 크기가 비슷하게 해서 쌓아요. 그리고 이 삼국시대 이때는 총포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높이 쌓았고, 그런데 생산력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돌을 하나 빼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 화성은 뭐냐면 겉면에 보이는 것보다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두세 배, 보통 막 1m 이상씩 쫙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 성벽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것도 선진적인 방식이에요, 당시에. 그렇게, 근데 수원선 다 그거를, 화성에서는 이걸 다 갈아가지고 선을 이쁘게 하고, 그런 그 특징이 있죠. 내구성까지는 뭐 하여튼, 어쨌든 생산력이 발전되면서 돌이 커졌다. 총포에 대비해서. 이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 이후로 조선 초기 때서부터 성벽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포를 맞으면, 높으면 포를 맞으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낮아져, 전부. 그래서 그 조선 초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성벽들이 다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그 화성도 평지에는 한 6m 내외, 그리고 산에는 4m 내외로 지금 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성벽보다는 내부 단결력이 난 더 중요하다고. 만리장성도 안에서 따준 놈도 굉장히 많아. 그렇게 그냥 대단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배반하면은 그래서 성 필요 없어요. 잠시의 위안일 뿐이다. 대표적인 근데
그 전쟁을 했던 성은 평양성하고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에요. 거긴 막 공방전을 막 하고 그러는데 화성은 그 이후에 거기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평양성은 뭐 임진왜란 때 대단한 왜군이 먼저 점령하고 있다가 중국군이 오면서 동시에 그걸 하는데 뭐 치열한 그 공방전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자연과학계열 육성우라고 합니다. 저 아까 그 화성성역의회에 그 되게 좋은 일만 적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분명 화성에서 화성 짓는 일꾼들이 받는 봉급이 일반 모순들이 받는 임금의 2~3배 정도 되셨다고 했고, 근데 원래 봉급이 세면 당연히 험한 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데 그 폐단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는데, 당연히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화성성역의회에 되게 좋은 일만 기록해뒀을 텐데, 그럼 화성성역의회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폐단 그런 게 기록된 그런 서적은 없는 건가요? 그런 기록? 기록 자체가 없고 폐단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아까 그 훔쳐가는 거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고, 또 어떤 기술자는 떠나가는 기술자들이 있어. 그건 제 추측컨대 그래서 뭐 기술자 빨리 보내라 이런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기술자인데 어느 동네에서 그거보다 더 줄 테니까 너 와서 일해라. 그래서 아마 떠나간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술자가 없으면 막 빨리 또 보충하라고 공문서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쪽 그 한강이 얼으면 겨울에 철물이다 이런 것들이 못 와요. 그래서 뭐 지금 자재 떨어졌다, 돈 떨어졌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거는. 지금 돈 급하다, 지금 돈 다 떨어졌다, 이 지역 지금 현장에서. 그러니까 돈 빨리 보내라, 서울. 그런 것들. 그리고 자재 지금 급하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냐, 뭐 이런 공문서들.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 정유한 18세기 때였나요? 그때쯤이면 총포가 발달해서 성벽도 되게 낮아졌다고 하셨고, 대포 한 방이면 무너지니까 성 짓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조는 화성을 되게 크게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포가 발달하면서 성벽이 되게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건 사실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그러면서 정조는 왜 화성을 지었는가, 그게 좀 의문인데. 왜 화성을 지었는가? 네. 원래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도 포가 그 명량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구라이다. 그 당시에는 포가 가서 터지는 게 아니야, 아직. 가서 때리는 거예요. 퐁퐁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직은 때려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력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세종대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남이 안 하는 걸 한 거예요. 이게 신기전, 그죠? 신기전 이게 로켓의 시초이고, 로켓, 그죠? 시초라고. 그리고 두 번째, 비격진천내. 비격진천내는 임진왜란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휙 날라왔어. 뭔가 이렇게 봐. 근데 좀 이따 팡 터져. 이게 시한폭탄이야, 이거. 그리고 뭐, 비차라는 것도 있어, 비차. 임진왜란 때 이게 비행기 같이 날아가지고 쫙 진주성에서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에는 굉장히 발달이 됐는데, 조선 이때 이 중기 이쪽으로 가면서 물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했어요. 다 같이 중요한 건데, 이걸 무시하니까 발전이 안 돼서 흐지부지 되면서 임진왜란 때 그냥 조총에 당했잖아. 아니, 나는 지금 조총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야? 아직도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과학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 나라를 진짜 좌우하는 거예요. 부국강병책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위안이죠. 근데 저게 포가 높으면, 성벽이 높으면 여기 포가 와서 때리면 돌이 작으면 이게 무너지는데,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공성포가 발달하면서 이제 소용없게 되는데, 성벽이.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저기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토목공사는 아버지 집 여기, 그래서 제2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자기 화성을 지은 전부 명칭이 보면 신풍루,
이런 게 다 제2의 고향이다, 나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11살 때 죽거든. 28에 사도세자가 28인데 11살이면 그 죽음에 대해서 아는 나이에요. 5살, 6살 때는 죽으면 몰라. 부모가 죽어도 막 뛰어놀아요. 근데 11살이면 다 봤잖아,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저희가 개인적인 그런 저기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효성 얘기 잘 안 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 사실 화성 건축은 정주의 사심이 많이 사실인데 개인적 그런 그 염원이라고 얘기할까? 뭐 그런 게 일부 있을 수 있다. 저는 처음에 그 수원 화성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왔었는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정말 옛날에 의미 깊었던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당연하게 넘어갔던 임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정말 큰 일이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일을 하는데 임금을 받는다는 뭐 돌을 산다거나 나무를 구현한다거나 할 때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